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수도권 폭우는 소강 국면입니다만 충청권에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비 예보가 있고요. 지금 나 있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어딘가에는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처음에 호되게 당했으니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제 조심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비가 쏟아지던 지난 월요일 밤 이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 이후 현장을 찾은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에서 이 주민의 항의를 강하게 받았죠. 이 삶의 현장에 재난이 덮쳤을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문제의 본질. 자, 여야 정쟁이나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잘잘못을 서로 따지는 것 아닐 겁니다. 자, 취약층과 서민은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 재난 불평등, 피해 양극화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습하고 대처하는 정부,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 좀 초점을 민생에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당은요, 내부가 비상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기록적인 폭우 피해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수의 품격 그리고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늘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오늘은 또 최초의 조합입니다. 두 분 다 기자예요. 자,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와 우리 불사조 기자단에 출연하고 계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쌍박 뉴스, 양박 뉴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이제 이 수도권을 핥히고 지나간 폭우, 뭐 제2의 장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끝난 게 아니고요. 충청권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장마 전선이 수도권에 있다가 좀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최대 30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돼 있고요. 대전시와 뭐 충남도 계속해서 지금 비상근무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서울, 경기, 강원에서 16명이 이 사망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재민도 늘어나 있고. 그래서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소강 상태지만 내일 다시 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지금 도로 통제도 이어지는 곳이 있어요. 서울 강변북로 마포대교와 동작대교, 그다음에 한강대교 방향에 차량 운행이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올림픽대로도 동작대교에서 가행대교 구간 양방향 통제 중이거든요. 노들로도 뭐 중간중간 통제가 돼 있어서 오늘도 뭐 출근하시면서 많이들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노들로가 막혀서 제가 고생했어요. 30분 오는 거리를 1시간 50분 걸려서 오전에 KBS에 왔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현재 날씨 상황이나 기타 피해 상황을 콩이나 앱이죠, 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가능한 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이 폭우 대응에 집중을 해서 취약층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달아 2개 회의를 열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원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침수대책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바꿔가지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우 피해 상황 점검 회의와 하천 홍수 도심 칭수 관련 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서 뭐 이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 이제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피해 상황 점검과 신속한 이 복구 지원 등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띈 부분이 윤 대통령이 이 폭우 사태에 대해서 사과 표명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집중호우 사태 이틀 만에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건데요. 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죄송한 마음이다. 국가 무한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희생자의 이 명복을 빌면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현장을 찾았던 이 반지하 거주 일가족의 이 심수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국가의 책임 또 여러 가지 이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야당의 비판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날 밤에 이제 사저에서 전화로 이제 보고받고 뭐 지시를 했다든가 대통령실의 그 이후의 대응이라든가 또 현장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놓은 말에도 지금 야당의 뭐 날선 비판들이 있는데 심지어 뭐 무정부 상태다, 스텔스기 보이지 않는 전투기죠. 또는 뭐 폰트롤 타워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로 한번 그 이 문제점을 박순봉 기자님이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좀 그에 앞서가지고 방금 박정호 기자님 얘기해 주셨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인사 논란이 있을 때도 물러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한 바가 없었는데 거의 취임 후 처음이다. 취임 후에는 완전히 처음 했던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여권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사실 이제 그간에 이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이제 피해도 굉장히 컸지만 모양 자체가 아무래도 여권이 이제 내부 권력 대결을 하는 이 권력을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상황에서 일종의 민생의 무대가 펼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판받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소위 말하는 뭐 재택 대응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아크로비스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사저잖아요. 지금 관저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가지고 아직 못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비판의 지점이고요. 두 번째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영상으로도 보셨을 텐데 어제 그 신림동에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 그러니까 3명의 이제 모녀하고 자매하고 이렇게 좀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거길 가가지고 했던 발언인데 퇴근하면서 보니까 이 서초동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미 침수가 됐더라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침수가 되는 걸 보면서 퇴근을 한 거냐, 그러니까 퇴근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왔던 게 또 하나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신림동 현장 배경으로 카드뉴스 비슷하게 한 장 나온 게 있는데 이게 20대 대통령실 명의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이 사망한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가지고 이런 카드뉴스를 만들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로. 그래서 이제 이 치수 관련해서 좀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미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이제 시민수석이 지금 이것이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런 또 역비판을 낸 것 같아요. 네, 오늘 KBS 라디오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출연했습니다. 네, 아침에 나왔죠.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집중호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 이런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어제 뭐 나왔던 대통령실 반응과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상황실이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왜 집중호우 내릴 당시에 차를 못 돌렸냐 이런 질문에는 이미 차를 못 돌리는 시간에 퇴근하고 계셨던 것 같다. 그 상황에 저녁 시간 9시부터는 이미 서초동 지역 주변에 침수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컨트롤타워 부재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다라고 또 반박을 했고 야당의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냐. 비에 대한 예고가 있고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이 당시에 퇴근할 때는 저희도 다 일상적으로 약속도 가고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시간은 퇴근 시간이면 저녁이니까 사실은 이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 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알려진 게 없으니까 뭐 퇴근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SNS나 인터넷에 올라온
호우 피해 사진을 그 시간은 좀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인천 일부 지역이나 아니면 경기도 일부 지역 아니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있다라는 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또 비가 많이 올 거다라는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세밀한 배려나 좀 뭐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지시를 좀 빨리 내리는 네. 긴급 대응 지시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시민사회 수석의 말이 좀 약간 대통령의 발언과 어긋나는 게 네. 아까 이제 박승문 기자님 지적하시면 대통령은 퇴근길에 이미 아래쪽 아파트가 침수되는 걸 내가 봤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대통령 스스로 퇴근길에 인지했는데. 그렇죠. 자, 지금 야당이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아크로비스타가 고립돼 있다. 침수로. 보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나중에 고립됐다는 건 사실 아니다. 이게 이 집이 상황실이다. 그 상황에서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예, 고립됐다기보다는 그냥 이동을 하게 되면은 현장 인력들이 피해 뭐 경호하는 사람들도 이동을 하게 되니까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강승규 수석의 발언은 약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이 움직임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밤 10시 10분까지 상황 지켜보다가 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래도 그 전에는 조금 빨리 퇴근을 했었는데 이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수용한 모양새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승규 수석은 뭐 그때 제때 퇴근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수도권은 이 비는 소강 국면입니다. 오늘은. 하지만 또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고 또 이게 장마전선처럼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다음 주까지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산사태 등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자,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사실상 출범했어요. 위원장은 이제 추인이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까? 했어요. 이준석 대표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한 11시 25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 네, 가처분 신청했다라고 올렸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이제 인터넷 통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를 했는데 사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장 직무가 이 정지가 됐을 때 네네. 그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됐잖아요. 네, 인용이 본안에서는 패소를 했고. 맞습니다.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서울 남부지법에 접수가 됐다라고 기자들한테는 공유가 된 상태예요. 네. 이제 이미 받아들였다고 남부지법에서 소위 풀한다라고 하거든요. 내용을 공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예고를 했던 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실제 대응에 나서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자 소송을 낸 거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 마음 아플 국민들 생각해서 조용히 이렇게 전자소송 내기로 했다 이런 뭐 설명을 했고요.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를 강행했다.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짚었지만 정부는 어제 원래 그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대책 내놓으려다가 이 집중호우 때문에 미룬다.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냥 전국인은 어제 강행이 됐잖아요. 맞아요.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그런 비판들은 있었어요. 네. 굳이 꼭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죠. 전국위원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남부지방법원에서 이 공유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접수가 됐다라고요. 네. 채권자가 이준석 대표로 돼 있고 채무자가 1번이 국민의힘, 2번이 주호영, 즉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어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준석 대표는 계속 가처분한다, 오는 토요일에 기자회견한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김태용 최고위원이라든가 또 이준석 대표를 좀 지지하는 당내 입장, 좀 젊은층 소수 그룹이긴 하지만 네, 김용태 최고위원이요. 네. 김용태 최고위원이죠.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이나 가처분 신청은 별도로 내기로 한 건 취소했고 네. 또 오늘 소식을 보니까요. 좀 강하게 대통령실을 비판했던 박민영 당 대변인이 대통령실로 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놀랄만한 일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왜냐하면은 박민영 대변인은 이준석계로 좀 우리 기자들 좀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공격을 당할 때 좀 방어를 쳐준 상황도 있고 또 이 박민영 대변인이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의 발언 이 장관 우리 이 현 정권의 장관들이 더 낫다 이런 취지의 도어스태핑 발언했을 때 그걸 좀 비판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박민영 대변인의 비판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가 있었다는 이 언론의 칼럼을 이준석 대표가 공유하면서 정말 네네. 이게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참을 인자 3번 써라 이런 얘기였죠. 네, 그런 칼럼을 가져와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박민영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도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전국이 출범으로 그 비대위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다음에 하루 만에 간 셈이 됐고 박민영 대변인이 밝힌 이 입장은 뭐냐면 대통령의 곁에서 직접 쓴소리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해보려 한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밖에서 볼 때는 이준석 대표를 좀 버리고 윤 대통령한테 날아간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보도가 나왔다면 사전에 대통령실과 이 박 대변인 간의 조율이 있었을 거고요. 네, 이미 그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하고 지난 주말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변인이라는 직은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데 대통령의 귀에 쓴소리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비서관들이 있고. 그러기가 그럼 쉽지 이게 않죠. 이제 혹시 정치권에 나오는 말로 배신 아니야? 배신 이럴 수 있는데 배신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미 배신자라는 비판을 박민영 대변인의 그 페이스북에 많은 그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민영 대변인 본인이 이제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하거든요. 그때 썼던 표현도 좀 인상적인 게 저는 사람한테 충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신을 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익숙하죠. 얘기네요. 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에서 했던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도 같이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더라도 당이 혼란스럽고 결국 당 대표였던 사람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또 한 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 번 또 반응을 내놨거든요. 답이 나왔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자신이 당대표 시절에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자유를 보장해 줬기 때문에 뭐 나한테 충성했던 것도 아니고 뭐 배신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두둔하는 표현을 앞부분에 썼는데 배신 아니다. 네, 근데 다만 뒷부분에는 이렇게 했어요. 같은 대변인 직함이지만 그곳의 근무 환경은 좀 다를 겁니다. 이제 그곳이라는 건 용산 대통령실을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문장은 이제 마치 오타처럼 이렇게 썼는데요. 젊음이란 자유의 몸이 아니면 이걸 이제 받침을 안 하고요.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 이게 뭘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냥 표현을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의미를 담죠. 네,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 좀 찾아봤더니 이게 미드 로스트에 보면은 한국 사람 역할로 나오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똑같은 대사가 나오거든요. 자유의 몸이 아니면 뭐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즉 이 얘기는 일단은 대통령실에 가면 그렇게 기존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국 사람인데 표현을 해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변인의 말이 박민영 대변인의 말이 대통령실에선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어찌 보면 뭐 격려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하고 그런 표현인데 어제도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렇게 썩 기분 좋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자신의 측근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미경 최고위원도 뭐 사퇴를 했고 자신이 임명했던 한교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직자들도 당직을 내려놓고 마치 이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권력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준석 대표는 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리와 권한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는 것인가? 이게 뭐 세상의 이치인가? 정치의 속성인가? 명함 없으면은 이전 인맥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잖아요. 이게 사회생활의 교훈인가요? 자, 토요일에 기자회견은 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정말 또 감행이 될지 가처분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가처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계속해서 도로 통제 구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통제되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에서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양방면 통제되고 있고요. 노들길 역시 한강대교 부근 양방면과 성산대교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수교 그리고 양재천로 영동 1교 하부도로와 양재천 하부도로 역시 통제고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면으로도 서판교 부근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강대교 삼각지역에서 남영 삼거리 쪽으로 집회 관련해서 3, 4,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삼각지 치안센터 앞에서 집회와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충청권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7007님, 대전에서 금산 가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또 청취자 1810님은요. 여산 휴게소부터 천안 논산 고속도로 무지하게 내리네요. 또 김동주님, 청주입니다. 저는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인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붓고 있네요. 이게 엊그제 저희가 경험한 건데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겨우 출근했어요. 퇴근길도 걱정됩니다. 자, 정말 제일 중요한 게요. 안전입니다. 지금 10분 정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죠. 실종자도 있고 적지 않은 인명피해인데 나머지 앞으로 대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지금 아까 잠깐 언급된 국민의힘 내부 사정입니다. 박순문 기자님.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선출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비대위의 속성이 뭐냐. 한 2달 후에 조기 전당대회 하는 거고 그 준비하는 거냐.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첫 출근을 했고 기자들이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출근길에 바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거든요. 쫓아가서 물어본 거죠. 메시지 크게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문제가 첫 번째로 꼽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로 가자는 그런 당내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요. 그랬더니 주호영 위원장이 좀 날선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를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의 역할은 전당대회 준비에 그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즉 소위 말하는 관리형 비대위로는 안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비대위원하고 비서실 인선에 한동안은 집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최대 15명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비롯해서 비대위원장 또 주변에 보좌진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임명을 할 거라는 건데 이번 주말이나 한 다음 주 초 정도 마무리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이준석 대표랑 연락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다각도로 접촉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처분은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지만 두 번째 채무자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일단 뭐 당을 지금 현재 대표하게 된 상황이니까요. 어제부터. 야, 이게 칼자루를 쥐어줘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 2달? 조기 전대? 아니거든?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 관리만 하고 물러나려고 할 생각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보자면은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에 의해서 이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는 사실 정당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이 사실은 넘어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려놓지 않고 있는데 직무대행은 이제 뭐 끝났습니다. 대표 역할은 비대위원장이 뽑혔으니까. 근데 이게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느냐도 이제 관심인데 지켜보죠. 그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오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역시 또 물어봤습니다. 이 원내대표랑 정책위 의장이 당연직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자리인데 포함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어제는 주호영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당연직인데 어찌할 도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했느냐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달라졌네요. 네, 어제랑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네네. 물어봤거든요. 혹시 비대위원 빠지실 수도 있다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날선 반응이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답을 했고.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본인은. 네, 그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기자가 어디를 가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건 왜 물어보냐. 그게 취재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대위원 빠질 수 있다라는 네. 이런 취재에 대해서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차후에 비대위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그랬는데 혁신관리형이다. 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원래 지금 8월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가을에 그럼 한 10월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또 보나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차기 당권 주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결국 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이 왔다면 박종우 기자님. 네. 누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띄는 주자 한 3명 정도로 좀 보여져요. 네.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망에 오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제외하고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고민하려고 한다.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인은 언제나 몸이 풀려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몸풀기 상시 대기 중 네, 이런 느낌이네요. 했는데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견제하는 그런 내용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정치 역사 이력은 국민과 당원들이 더 잘하신다. 그 얘기 뭐냐면 안철수 의원은 사실 보수 적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치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민주당 계열의 정당 대표도 했었고 네.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합당을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근데 또 여기에 대응해서 안철수 의원도 어제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기 전당대회 열리면 당권 도전 의사 있냐?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거 부인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권 도전 한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네. 되고 또 김기현 의원도 좀 계속해서 토론회나 다른 당 의원들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조기 전당대회 제일 세게 주장하는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입니까? 네, 이게 사실 이런 점을 좀 짚어봐야 돼요. 이 다음에 바로 조기 전당대회를 지금 당권 주자들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쟁률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비대위가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될 수가 있고요. 네네네.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게 되면요. 그보다 특히 좀 주목되는 인물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 임기 초라서 나올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분명히 당권을 노릴 가능성이 있고 또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당권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뛸 수 있는 후보들은 조기에 하자 이렇게 좀 주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민들레 모임 네네네. 6월에 만들려다 못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민심 들어볼래. 네. 근데 이 모임이 다시 또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건 지금 주도가 장제원 의원 아니에요? 장제원 의원이었는데 지금 자신도 빠지겠다. 이번에도 빠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친윤 그 윤핵관 누가 진짜 윤핵관입니까? 진핵관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하지만 57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할 걸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당권 주자들이 좀 관심 가지고 스킨십을 늘려갈 그런 조직이 나오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느낌은 당권 이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정당이 정치 조직이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거는 당연한 속성입니다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무엇을 위한 권력이냐? 국민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권력이죠. 정치 권력이라는 게 조금 이게 본질에 맞는 것인가 지금 앞뒤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준석 대표 말도 일리 있다 싶은 게 절대 반지가 이렇게 보면 홀리잖아요. 사람이 반지만 보잖아요. 영화에서. 골룸 보셨잖아요. 네. 골룸이 그런 거죠. 자, 골룸 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경찰이 이재명 의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인데 배우자 김혜경 씨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실 입장이 나온 겁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게 있다. 라면서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지금 경찰이 살피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의원실이 또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1년 8월 2일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그러니까 총 4명이 서울 모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 당시 이 이재명 경선 후보자 캠프에 꾸려져 있었거든요. 기부행위 같은 위법 논란 피하기 위해서 후보자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밥을 먹을 경우에 대접하지도 않는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김혜경 씨 몫에 2만 6천 원을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같이 이제 수행 책임자인 이 비모 변호사가 결제했다, 지불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3인분 식사비 7만 8천 원, 이걸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불한 부분, 이게 지금 논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 뭐라고 했냐면 의혹 제보자 그 A 씨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 전혀 알지 못했다. 현장에서 A 씨를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일부 이 의혹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김 씨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경찰에 출석해서 뭐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출석을 하고 또 이제 경찰이 조사한 결과가 8월 중순 얘기했으니까 정리가 되겠죠. 자, 박 기자님 짧게, 박순봉 기자님, 어제 그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됩니까? 어제 그렇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근데 다만 이게 실제 사실인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인용을 했어요. 여권 핵심 관계자라고요. 근데 다만 보도가 난 다음에 이 대통령실에서 뚜렷하게 강하게 반박을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조는 맞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권 관계자한테 이런 판단을 했다면 왜 한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지지율에서 좀 힘들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게 되면은 소위 중도층이 이탈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 여론이 높죠. 네, 근데 반면에 여기서 김경수 전 지사를 해준다고 해서 중도층 내지는 진보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만 되기 때문에 지금 워낙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라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성탄절 특사로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부에 이재호 고문이 나오시는데 굉장히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 하시지 않을까 벌써 걱정되네요. 자, 지금 우리가 폭우 걱정하는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15만 명 넘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오늘은 두 분, 쌍박 기자님, 박정호 기자, 박승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335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폭우가 멈추고 적당한 여름 날씨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도 화창한 햇살처럼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명곡이죠. 보니엠의 써니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시장한 사람더러 요기시키란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배도 채우지 못하고 굶고 있는 사람에게 시장길을 겨우 면할 정도로라도 조금 먹여달라는 뜻으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무리하게 요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속담풀이에 나왔던 앞가림이란 말은 제 앞에 닥친 일을 제 힘으로 해냄이란 뜻의 우리 고유어 명사입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걱정을 한다라든지 남 걱정 말고 네 앞가림이나 해라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쓰지요. 앞가림은 앞과 가림이란 말이 합해진 것인데 가림은 동사 가리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리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자기 일을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앞도 못 가리는 처지라 결혼은 꿈도 못 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가림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고유어 표현으로는 감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일을 처리하여 나감 또는 일이나 임무 등을 남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꾸려 나감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제 몸 하나 제대로 감장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일을 돌볼 수 있겠니? 또는 내 앞 감장이나 잘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해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조금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비는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오전보다 약해진 곳이 많지만 국지적으로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낮 동안은 비의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지역도 있겠지만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도에 곳에 따라 30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요.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에도 100에서 20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그리고 전북 남부에도 최고 150mm의 비가 오겠고 대부분의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며 지금은 하늘이 겠지만 내일 다시 비가 내리면서 중북부 지방에는 20에서 80mm 정도가 더 오겠습니다. 한편 지금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 기온이 35.1도까지 올랐고요. 오늘 대구 32도, 부산 30도, 서울, 광주 29도 등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는 여전히 홍수와 산사태 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충청권을 중심으로 최대 30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4개 지역에 대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수도권에서 최근 이틀간 외제차 1,900여 대를 포함해 약 7,000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침수 차량 보험 접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8월 중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휩쓸면서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겼고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지난 태풍이나 또 폭우를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당장 확인된 지금 한 이틀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망자도 9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네. 또 실종도 꽤 많이 있고 부상자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또 침수 피해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2,000여 건 이상 접수가 된 피해 상황만으로 봐도 상당히 큰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들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얼마나 강한 폭우가 내렸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5년 만에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강한 우수 강도였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다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면서 뻔한 답이 되겠지만 그만큼 비가 예상한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많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내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해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내렸다. 자, 이 서울과 인천, 경기까지 이 수도권 중심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원인은 자연의 문제, 비가 워낙 많이 왔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 좀 피해가 집중된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번에 비가 내리는 이제 비구름대의 형성이 동서로 굉장히 길면서 남북으로는 굉장히 좁은, 네네. 거의 이제 이런 항공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위성 사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띠 형태에 가깝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강수,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전선이 이제 이를테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북쪽보다는 한강 이남 지역, 강남 쪽에 이제 걸치면서 네. 상당히 그런 부분,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동작구라든지 또 강남역 일대라든지 또 네. 신림동 일대 관악구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또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또 이렇게 비구름대가 형성돼서 집중호우가 내린 곳이 서울, 또 인천, 또 경기도 일대, 이렇게 전국의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상황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인구 밀집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반지하 주택들도 많고 또 네. 퇴근길 차량들이 도로에 있는데 침수 피해도 컸고요. 자, 그중에서 서울 도심 한복판, 강남 지역 이 침수된 차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부터 둥둥 떠다니는 차들까지 이거 재난 영화 수준으로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많이 저희들이 이제 경험한 것들은 오히려 이제 동남아의 다른 지역에 이를테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났던 이런 장면들 뉴스에서 보셨던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 내에서 확인하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포도 있고 또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제 아마 우려도 많이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7, 80년대, 8, 9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배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지역, 서울 시내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침수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수방에 대한 부분들, 치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서 침수가 되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집중호우, 이를테면 또 국지성호우처럼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면서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렇게 쭉 과거의 침수 이력들도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개선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침수가 되면서 아마도 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또 우리한테 또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강남은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침수 경험이 꽤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2011년 침수 피해가 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앞뒤로 크고 작은 침수 피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종합 배수 개선 대책을 세웠고 또 이 지난 6월부터는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 시범 운영도 시작이 됐는데 자, 이 대책들은 좀 부족했던 걸까요? 뭐 지금 현재 이제 어제 오늘 내렸던 이 비의 강도로 본다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을 왜 부족하게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탓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러한 침수가 발생을 하면서 이 지역에 관련된 이제 이를테면 배수 용량이라든지 또 배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사업들은 진행이 됐고 나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강한 강도가 아닌 상황에서는 상당히 기능들을 해왔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성능들은 나름대로 갖춰졌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기록적인 이런 이제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능들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단순히 우리가 왜 이렇게 강한 강도의 재난을 예측하지 못했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과거의 30년 기준 혹은 과거의 50년 기준을 통해서 가장 높은 강도의 이런 배수 설계 기준들을 적용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이나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강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이런 더 센 강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못했냐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고민할 부분이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은 탓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115년 만에 뭐 가장 많았다, 이례적이다 얘기하시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기상이변 때문이다, 뭐 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엔 없었지만 앞으로는 또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배수시설 보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은 일단 어렵고 좀 이제 중장기 플랜 말고요. 만약 올여름에 가을장마가 또 온다면 당장 내년 여름에 또 이런 정도의 폭우가 온다면 이 단기적으로 좀 침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뭐 진행자분 말씀대로 사실은 이러한 배수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뭐 1, 2년, 4, 5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순간에 빨리 이런 분들이 개선을 기대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일단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배수 관로에 대한 부분들의 정비,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이 손상됐거나 혹은 또 그 안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서 지금의 확보된 용량도 충분히 발휘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로의 정비 같은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배수로라든지 배수 관로에 대한 부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적인 부분 이외에도 이렇게 큰 침수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시민들이
조치해야 되는 사항, 또 이를테면 지자체라든지 또 정부 측에서 이런 상황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네네. 예보를 내린다거나 또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기능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시설적인 기능들을 조금 보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가 중요하군요. 배수량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막혔을 때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본 것 같고요. 또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물을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퍼낼 수 있는가 하는 장비들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수로 반지하에 갇혀있던 이 세 가족이 숨지는 사고가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집이 침수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이 차오르면 문을 열기도 어렵고 피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어떤 요령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지만 사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지대가 낮아서 또 우리는 침수 우려가 있는 이런 저지대에 사는 분이라면 네. 사실상 이렇게 강한 비가 예보될 때는 사실은 잠시 거처를 옮기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거처를 옮기더라도 옮기지 못하는 상황인 이런 상황인 분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일 때는 사실은 뭐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의 조치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게 크진 않습니다. 빨리 알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사실 창문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계단실이나 현관 쪽으로도 물이 차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잘 열리지 않고 대피가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물이 침수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좀 예방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입구 주변에 계단실이나 출입구 주변에 뭐 모래턱을 쌓는다든지 뭐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의 차수판을 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예비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침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이를테면 신고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를테면은 현관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면은 창문이라든지 어떤 개구부를 통해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탈출하시기 어렵게 대부분 이 부분에 방범 창이 있거나 창의 구조가 또 열리는 구조들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급적 어느 곳으로도 탈출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뭐 탁자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조를 빨리 신속하게 기다리는 거 혹은 또 외부에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구조를 외부에서 이런 부분들 상황을 좀 빨리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뭐 이런 방법들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위급한 상황에 또 고령자나 환자 또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실 때는 또 거동이 이제 느려지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에 이제 준비와 좀 신경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폭우 기상 이후 이상 기후 현상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기후 예측은 어려워지고 이게 불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럼 피해가 발생한 뒤에 수습을 하는 것보다 선제적 대비가 좀 철저한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부터라도 좀 신경을 써야 할 주목할 대목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뭐 재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재난 자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빨리 피해를 수습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네. 이런 피해 최소화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난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 또 앞으로 또 진보되는 기술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배수 용량들이나 또 배수를 위한 어떤 시설적인 부분들의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검토가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배수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침수나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를 할 거냐 또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정보 또 시민 개개인들이 행동해야 되는 요령들이나 또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시민들 각자가 본인의 집, 본인의 건물에 이런 침수라든지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너무나 뭐 나라에서 모든 걸 해주기 바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안전을 또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들도 또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느 하나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안전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네. 부분을 좀 길게 보고 진행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외에도 개개인도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정보 소통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차량은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차량을 피하세요. 차는 차대로 밀려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니까 다 지하철로 몰렸는데 또 통제구역이 있는 거 제대로 안내가 안 돼서 대혼란이 벌어졌었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문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예. 네, 자, 한 달마다 오시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여쭤보게 됩니다. 예. 다음 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더라고요. 예. 자, 국정 운영과 행보 이제 뭐 3개월, 딱 3개월이죠. 10일이니까 오늘이. 오늘이 딱 취임 3개월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곧 100일이 오는데 평가 한번 해주시죠. 평가를 뭐 3개월이니까 한마디로 뭐 어떻게 평가할 건 없고 평가가 뭐 국민 여론조사가 이미 지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 지지도가 평가죠. 아, 국정 지지율이 평가다. 예,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뭐 20점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 그러면 대학에서 이거 꽈락이잖아요. 꽈락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지. 아, 퇴출이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그래도 조금 전문가 시각으로 보수의 품격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그래도 잘하고 어떤 부분은 좀 크게 잘못했는지 한번 좀 나눠서 생각해 주신다면요. 글쎄, 잘한 부분은 뭐 대통령이 좀 그 상당히 소탈하게 좀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했는 점, 이런 점은 뭐 여러 면에서 좀 아주 잘한 점이다. 네. 뭐 청와대를 개방했다든지 네. 그런 건 아주 잘한 점이다. 꼭 이야기할 수가 있고. 네. 못한 점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네. 우선 국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거. 인사를 네. 지난 정부와 별 차이가 없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국민들 가슴에 와닿는 대표적인 정책이 없다는 거. 비전이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은행이나 뭐 이런 이런 것 사사로운 네. 것이 좀 그 진지한 것이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건들건들 그냥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을 영혼을 다해서 돌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검찰총장 할 때 그 버릇대로 그냥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결국은 국민들 전체가 볼 때는 정권 교체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준 거는 그건 잘못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됐는데 이제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이번 주는 또 폭우 이슈가 커졌는데, 자, 최근에 이 기록적인 폭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느냐? 그 질문이 이제 어제 오늘 많이 나와서 신림동의 이 반지하 발달장애 일가족 참변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엄청난 것이 그 서초동에 우리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에 지금 전선이 들어와가지고 침수될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들으셨죠? 예, 말은 뭐 자기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솔직할 수가 있는데 저 말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재난의 최종 책임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면 집에 안 가야지. 퇴근을 안 해야지.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면 재난센터로 가든지 대통령실에서 상황을 점검하든지 해야지. 두 번째는 퇴근할 때 보니까 침수가 됐더라. 그럼 집으로 안 가고 바로 대통령실로 들어가야지. 이미 침수가 되는 걸 보고 왜 자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정이 뭐 미숙하다 그럴까 좀 네네. 뭔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다 그럴까 그런 점이 국민들을 하여금 네. 아니 말은 마치인데 퇴근할 때 보니까 침수됐더라고요. 눈에 보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 맞는, 솔직한 말인데 그래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 그 맞아요. 네, 시민은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 퇴근할 때 보니까 이미 침수됐더라 말이 맞는데 네.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바로 대통령실로 들어갔다든지 네네. 재난센터로 바로 갔다든지 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침수된 거 보고 다시 집에 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가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변 현장이에요. 그런데 지난 밤에 퇴근길에 언덕에 있는 서초동 아파트가 이미 침수되는 걸 봤다. 예. 그렇다면 더 낮은 곳은 지금 어떨까?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도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대통령실 주변의 인사들의 지금 이제 어떤 공보 대응이라고 할까요? 언론 대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정에서도 말이 좀 너무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럼 비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대통령실이 아까 내가 대통령 뭐 지지도가 20% 되니까 80대 20이라 그런다면 대통령실은 20점도 안 돼. 그건 빵점이라. 아이고. 왜냐? 바로 이야기하셨지만은 최근에 대통령실이 발언한 주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펠로시 왜 안 만났냐? 휴가주의다. 휴가를 뭐 하와이로 갔습니까? 대만으로 갔습니까?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데 미하원 의장이 왔는데 안 만났다. 그 대통령실의 변명이 휴가를 이야기했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 말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었냐? 바로 야당이 지지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야당이 악의적 프레임 때문에 그렇다. 지지도 떨어지는 게 야당 탓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아까 지금 이야기했대로 왜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왜 퇴근했냐? 왜 집에 가 있냐? 그러니까 그럼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대통령이 비 온다 호우주의보 내려놓고 퇴근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참모란 사람들이 전혀 국정 운영에 능력이 없을 뿐더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냥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자기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전혀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는 뭐 다 아는 거지만은 우선 대통령실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부터 저는 일단은 도저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잖아요.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우리 같은 사람이 비 올수록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나 대통령 비 올수록 빨리 집에 가면 안 되고 비 올수록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내렸으면 그게 해제될 때까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참모들 데리고 국정을 운영한다니까 국민들이 지금 짜증낼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은 지금 이제 빵점 주셨는데요. 자, 아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점수다. 20%대다. 20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숫자가 나온 김에 그냥 고지를 드리죠.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요. 아랜서치가 뉴스피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9.5%, 부정평가는 68%로 집계됐는데 다른 이제 분석들도 약간의 차이 있지만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럼 20%대는 맞잖아요. 20%대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부정평가가 20%대라는 것도 문제지만은 긍정평가가. 긍정평가가 20%대도 문제지만은 부정평가가 70% 되는 게 있잖아요. 70% 가까이 되고 넘은 것도 하나 있었죠. 있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100명으로 두고 본다면 70명이 반대다. 우리는 당신 반대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부정여론 20%대만 심각할 게 아니고 긍정여론 20%대만 심각할 게 아니고 부정여론이 70%에 가깝다는 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70%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에서 6일 실시한 조사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요건 27.5%. 예. 이때 부정평가가 이제 70.1%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디 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예.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지지율 고민 때문인지 자, 휴가 마치고 도스태핑을 13일 만에 이번 주 월요일에 처음 했는데 초심 얘기했고요. 국민 뜻, 국민 관점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거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뭐 최근에 말한 것 중에는 그래도 뭐 네네네. 가장 그럴듯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은 저건 뭐 역대 대통령들이 어려울 때 항상 하는 소리다.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이 뭐냐? 도대체 초심이 있긴 했냐? 이런 이야기. 네네네.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초심이라 그러면 공정, 뭐 상식, 네네네. 뭐 정의,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후보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건 뭐 대통령 되는 사람이 의뢰껏 가져야 할 기본 자질이지 그걸 초심이라고 이야기할 건 없고 네네. 정말 대통령이 되려면 내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국정 철학, 예. 국정에 대한 비전 그런 것들은 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네. 하겠다.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뭐 누구든지 다 흔히들 뭐 급하면 다 내 초심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 초심이 마음에 안 와닿거든. 네네. 그게 문제잖아요. 아니, 중요한 게 지금 고모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럼 한번 질문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 초심이 뭐죠? 이게 다른 말로 국정 철학이 뭐죠? 예. 했을 때 그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공정 상식 이런 건 너무 일반적이니까. 아니, 공정 상식 하는 건 뭐 입 달리는 정치인들은 다 하는 소리니까 뭐. 그냥 뭐 감옥에 가 있는 정치인들도 뭐 다 공정 상식 이야기하지.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그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연결해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테면 국정 초입에 똑같이 지지율에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그때도 뭐 이제 광우병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좀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20%대까지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그렇습니다. 회복을 하는 계기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뭐랄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심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 예를 들면 아침 이슬 같은 노래를 이제 들었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이 좀 진정성 있게 이제 보였다. 이 측면을 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그때는요. 우선 광우병 사태라 하는 것이 의도된 사건이잖아요. 그게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이제 주도를 의도된 했다. 사건이고 그러나 그게 원체 크게 이제 집권하자마자 일어났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는 거는 진심을 다해서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인사 대통령실을 개혁했죠. 확 바꾼 거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 한미 FTA 문제가 걸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노력을 내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재협상을 했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소고기 파동에서 문제됐던 거 해결된, 그리고 측근을 뭐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당내 반발 세력이나 반대 세력들이 대통령 직접 공격 못하니까 측근 소위 2인자라 해서는 이재호를 조져라. 그래갖고 나를 집중 공격했잖아요. 실세, 그래갖고 좌장. 내가 있으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피해줬잖아요. 나는 정권 교체한 걸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걸로 나는 만족하겠다. 지금부터 일은 나머지 사람들 해라. 난 미국으로 한 1년 정도 피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당도 지금 혼란스러웠잖아요. 당의 측근이라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인가 뭐 주에서도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람은 뭐 예를 있잖아요. 뭐 장모 씨 같은 사람들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잖아요. 장모 의원.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윤석열 정권이 교체한 걸로 내 사면 다하겠다. 난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나는 정권 교체하는데 내 사면을 다했으니까 내 개인은 물러나겠다. 뭔가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인사 문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뭐 반성 제대로 하는 한 명 최근에 하면 박순애 전 장관. 그건 어쩔 수 나간 거지 뭐. 그건 이제 핵심 인사가 아니니까. 아, 그러네요. 핵관은 그런데도 아니군요. 그 박순애 임명할 때도 그랬잖아요. 박순애 모두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장관 지난 정부는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야당과 언론에 공격받는 고생했다 그러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러갔잖아요. 이 하나만 봐도 대통령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 감정에 와닿지 않느냐 하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랬어요. 측근이라는 사람을 미국으로 보냈죠. 대통령실 인사 확 바꿨죠. 미국과 노력해갖고 문제 풀었죠. 소고기 문제 다 받아주도록 했죠. 네. 그러고 그러자마자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경제 위기 극복을 해서 4대강 한반도 대운하하겠다고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때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대운하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4대강 정비하겠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해야지 그냥 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뭐 국민만 보고 하겠다. 국민이 20%밖에 지지를 안 하는데 뭘 국민을 보고 나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언급한 중에 지금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그 이슈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요하고 대통령실도 중요한데 집권 여당의 행태도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보면 네 분 때문에 비상이에요. 결국 어제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이 전 원내대표, 판사 출신 오선 의원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이게 애초에는 한 2달 있다가 조기 대선 갑시다. 관리형 비대위냐 아니면 좀 혁신형 비대위냐. 근데 지금 이름이 혁신형 관리 비대위. 근데 2달 후에 조기 대선 안 하고 한 6개월 내년까지는 가겠다는 느낌이에요. 뉘앙스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렇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2달 만에 할 것 같으면 조기 대선이 아니고 조기 전대. 전대 준비위원회, 전당대 준비위원회를 띄우면 되는 거지 뭐 비대위를 띄울 필요 없잖아요. 선관위 만들지. 그럼요. 비대위를 띄웠다고 하는 건 당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당이 저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핵심이 한 명이라도 난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 나는 정권 교체로 내 사명 다했다. 나는 현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는 사람이 윤핵관 중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혼란스러울 밖에 없지. 왜냐 그러면 윤핵관이라 그러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니까 그래 되면 저게 이미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당이.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정권 교체로 내 사명을 다하겠다 그러고 자리에서 의원직도 물러가고 다음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게 자기 권력 욕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자리밖에. 그래 당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가 떴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제대로 잘 선정한 거예요. 당에서. 그분은 뭐 판사 출신에다가 뭐 그렇게 뭐 어거지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잘 했는데 했으면 당과 정권이 안정되도록 한 6개월 정도는 개혁도 하고 혁신도 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고 할 기간을 줘야지 2달만 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비대위를 할 필요가 없고 전당대 준비위원회를 바로 해야지. 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비대위원회 또 윤핵관들이 우르르 들어가면 이 비대위를 만든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윤핵관들은 좀 이선 퇴진해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로 맞습니다. 윤핵관들이 비대위 또 들어간다 하면 그거는 빈대도 낯짝이 있지. 자기들 때문에 당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락해다. 우리는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알려져 있으니까 우린 뒤에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빠져줘야지. 그거는 그 윤핵관들을 참여 안 시켰다 가는 건 그건 잘한 결정이에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건 당연직이니까. 당연직이니까 들어가고. 원내대표는 할 수 없고. 비대위원 당연직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권성동을 안 들어보내려면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를 하는 이상은 그건 당연직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요. 하지만 나머지 윤핵관들은 비대위원회에 넣지 말아야 한다. 권성동이 하나면 되지 뭐 또 들어가. 자, 내년 1월에 만약에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 묘하게 되는 게 이준석 대표 징계가 끝나요. 당권 정지가 끝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꿈틀꿈틀 하는데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높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이제 내용을 보니까 쿠키뉴스 의뢰로 이제 한길리서치가 정기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16.5%로 2위를 차지했고 지금 이제 사실상 당권 선언을 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13.4%가 나와서 3위. 그리고 이제 나경원, 주호영, 김기현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당 내에서 거론되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나 혹은 다른 당권 주자들을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압도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가 내년 1월에 치러지게 되면 혼란을 부추기는 어떤 경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그거는 당이라는 공당이잖아요. 그야말로 집권 여당인데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에서 6개월 징계시켰고 비대위 뛰면서 그나마 당 대표 자격도 박탈시켰고 자동 해임. 그랬는데 6개월 이후에 전당대회 하는데 또 전당대회 출마도 못하게 하면 그때 되겠습니까? 그건 순리대로 가야지.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 개인이 좋고 안 좋고 간에 그건 국민의 뜻에 따라야지. 민심과 당심이. 출마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그동안에 저 자격이 예를 들어서 뭐 이달이나 언제 그 징계받은 6개월 안에 경찰에서 뭐 그 문제된 사건을 기소를 한다든지 법적 처리가 끝나면 그럼 뭐 저절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만은 그게 다 괜찮고 뭐 혐의가 되고 6개월도 지났는데 또 인위적으로 대표 출마까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정도가 아니지.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관계없이 떠나서 난 뭐 개인적으로 별로 저 사람이 지도자감이 안 된다고 내가 보는 거지만은 그러나 당은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지.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아주 모양 좋게 물러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워낙 치킨 게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에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하신 했어요. 그리고 했다고 지금 다 전자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보도가 됐는데 본인이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만나서 좀 소통의 노력을 하겠다. 그래야죠. 주호영 대표는 만나야죠. 만나서 좀 있을까요? 뭐 고소한 게 취하면 되니까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내가 두 번의 기회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기회예요. 세 번째 기회다. 어쨌든 당이 저렇게 결정한 것은 내 잘못도 있다. 반성하고 당의 결정 받아들이고 좀 쉬겠다. 그동안에 뭐 외국을 나가든지 해서 좀 내 개인의 좀 수양 기간을 갖겠다. 이렇게 하고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본인도 좋고 당도 좋은 거죠. 그런데 저걸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저러면 사람들이 좀 짜증스러워하죠. 특히 당원들은 당심은 저래 되면 영 얻기 어렵습니다. 당심을 얻긴 어렵다. 민심은 모르더라도. 자, 그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이제 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야당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거 고문이 굉장히 큰 관심사여서 다음 주에 광복절 특사 있잖아요. 이게 특별 사면. 그 이야기 해야죠. 이명박 전 대통령 특사가 마치 거의 있을 것 같이 엊그제까지 얘기됐는데 어제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는 지금 이게 없을 것 같다. 정치인 사면 없을 것 같다. 이런 기류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아주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옳지 않고. 왜냐? 어리석고 옳지 않다?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고 옳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한다는 건 후보 때 공약이잖아요.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되고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사면한다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도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만 사면 안 하는데 지지도가 더 떨어지거나 그대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은 지지도 특히 사면 문제는 본인이 결단하고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사면했다. 국민들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은 자세지. 자기 지지도 더 떨어질까 봐 이때까지 약속했던 사면을 안 한다. 옳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안 그래도 그 건 때문에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 첫 마디가 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있을 것 아니냐. 요 마디. 두 번째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내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네. 도움된다면 뭐 그렇게 해도 좋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국가와 당이 안정되기를 바라는데 네. 국가와 당이 안정되는데 내 사면이 제외된다고 하면 그건 난 받아들이겠다. 네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 그럼 오히려 내보고 어디 나가서 너무 네, 사면 안 해줬다고 너무 이야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더러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런 통화를 하고 오셨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격분하고 계십니다. 그건 대통령께서.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형집행 정지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형집행 정지가 법적으로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또 형집행정 신청 또 해야 되거나 형량은 길게 남아 있어요. 아주 불안정한 신변이라고요.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 하셨잖아요. 나는 대통령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냥 소신대로 말하지만은 대통령 하셨으니까 국정 지지에 도움이 된다면 국정 지지에 도움이 제외도 받아들이겠다.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나는 볼 때 그게 아니되고요. 왜? 사면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인들 사면함으로 인해서 내 지지도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적 결단이다. 정치적 결단이니까 국민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지지도를 올리는 길이지. 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사면 안 하겠다. 이건 아주 하수주의 하수주.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소극적이다. 8.15 사면을 해서 국민 대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네요. 자, 지금까지 보수의 품격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팩트체커와 함께 했고요. 오늘 언급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준비가 돼 있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편의점 상품권이 날아갑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자, 이게 뭐 80년 만이다, 115년 만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사건본부의 첫 번째 이슈가 되는데 수도권에서 쏟아진 폭우 탓에 이게 사망자, 실종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일가족 참변.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번 이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예, 관악구 신림동의 이 빌라라고 하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은 신림동은 약간 계곡 같은데 안에다가 집을 하천도 있고 저기 하천에부터 위로 쌓은 집입니다. 복개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개울이 물이 불으면 바로 직격으로 반지하에 역류하는 부분인데. 그저께 9시경에 거기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구출해달라. 못 나가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119에서 콜이 50건 이상 몰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언니분이 40대 언니분이 발달장애 분이셔갖고 또 따님도 있으셔갖고. 그러니까 물을 밀고 나와야 되는데 밀고 나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물이 다 찬 겁니다. 급속하게. 예, 만약에 성인 남자가 있었다면 밀고 나왔겠죠. 그런데 수압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불편하신 분 때문에 세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3시간 뒤에 12시 6분에 물을 거의 빼낸 상태에서 발견한 상태입니다. 네, 자 40대면은 그래도 젊으신 편인데 말씀하신 대로 발달 장애가 있는 언니, 이 40대 자매가 있었고 10살 딸이 있었는데 세 가족이 참변을 당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영화 기생충이 많이 또 화제가 된 것이 거기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반지하 송강호 씨 집안에 물도 차고 화장실이 역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자고 있던 일가족이 빗물에 익사했다. 이건 좀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21세기에. 네, 재난의 계급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그런 밀집된 주택에서는 우수관과 오배수관이 합쳐져 있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천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림천에서 한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이게 바로 이 물이 모이는 상태에서 바로 역류해 버리는 거죠. 역류하는 것이 가장 직격탄이 반지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배수관보다 별로 높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안쪽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이건 바깥에서 밀고 들어왔다는 것보다 안과 바깥이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이 서울에서 벌어졌다는 게 저도 놀라울 뿐입니다. 네. 자, 어제는 윤 대통령 현장 찾았고 주무시다가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했는데 또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나 이렇게 물었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발단 장애가 있지만 이 대피 경고도 없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개선점들이 있겠죠? 문제는 그 관내에서 그러니까 위험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난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대피해야 되는 어떤 우선순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집에서 콜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다른 119, 112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예. 근데 문제는 재난에는 순서가 있죠. 왜냐하면 인명부터 구하고 재산을 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컨트롤 타워에서 해줘야죠. 말하자면 서울시의 재난관리관이라든가 아니 대통령실의 재난관리라든가 아니면 구청의 누구라든가 사실 119한테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컨트롤 타워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대통령께서 왜 대피가 안 됐지라고 물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하셨어야 되는 거고 본인의 대통령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뒷북이고 참모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은 이 말씀은 되게 황당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요. 자, 앞뒤가 바뀌었다. 문제는 이 개개의 사안을 알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 분명히 명확하죠. 이런 이제 컨트롤 타워 지시가 필요했다는 거죠. 자, 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또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일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도 도마에 올랐던 이슈가 있었으니 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치안감이죠. 과거 행적인데 자, 우선 전반적으로 이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 회피?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경찰국에 대한 입장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래요? 야당 의원한테는 야당 의원이 왔고 여당은 여당에 왔고. 경찰의 수장인데. 예. 경찰의 수장은 13만의 수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찰입니다.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거 엄치해니까 제가 들어본 일산 경찰도 이건 아닌데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선에서도 안 그래도 경찰국 때문에 좀 반발이 계속 있었는데 말이죠. 적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소신은 가지고 내가 이렇다 하더라도 적극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요. 자, 이 오후 1시경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뭐 총리가 아니면 인준을 하지 않으니까 경과 보고서가 들어가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죠. 자,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후보자를 떼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뭐 답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지금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경찰국이 올해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8월 2일부터 시행은 됐고요. 근데 이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게 과거 노동운동을 함께 했던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거 아니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김수로라는 사람이 89년 4월까지는 인천 부천 노동자회라는 데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4월까지는. 그것도 부천의 어떤 조직책 같은 데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4개월 뒤인 8월에는 갑자기 대공, 소위 말하는 대공 업무, 대공 형사죠.
대공이면은 오히려 뭐 당시에 80년대를 떠올려 보면 운동권들 잡고 그렇죠. 불순분자 잡겠다 이렇게 하는 뭐 간첩 조작하고 그렇죠. 물고문하고 뭐 사실 우리가 많이 냈던 박정천 고문치사의 영화 1987 내용이네요. 딱 그 박처원 치안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근데 어떻게 4개월 뒤에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느냐. 노동운동가에서 대공 경찰로 오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특치한 경우가 있느냐. 저도 경찰 후배들이나 물어봐도 이건 아니지 이런 얘기가 왜냐. 아니 정반대 4개월 뒤에 무슨 이게 환골탈태도 아니고 둔갑술도 아니고 이게 뭐냐. 아니 80년대 그러고 좀 그래서 영화 암살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애당초 거기에 프락치로 심은 거 아니냐. 그래서 주변에 거기 있는 인천 노동자회 분들도 증언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좀 프락치라는 얘기가 좀 돌았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근데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단 의혹이죠. 의혹으로. 그래서 이제 의혹이 그리고 의혹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경찰의 책임을 맡은 치안감이 과거에 이런 행적을 한 사람이 공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래요. 만약 전향을 해서 이용당하거나 활용당한 사례들은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대공 특채에다가 승진이 굉장히 빨랐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특진이 가능해요? 경찰 조직에서? 저도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한 경우 있습니다. 신창원 같이 그냥 엄청난 범죄자를 잡은 경우도 딱 한 계급. 공을 세워도. 순경 특진, 특채 뭐 이렇게 되거나 보통 한 번 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진을 여러 번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특혜이거나 아니면 진짜 공을 많이 세웠거나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특진 한 번에 시험 승진에 아니면 뭐 심사 승진에 경감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에서 한 15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4년 8개월 만에 경감까지? 초고속이네요. 이거는 3분의 1 속도. 그러니까요. 보통 분이 한 20년 걸려야 되거든요. 순경으로 들어가서 경감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그래서 그럼 이 공이란 게 뭐냐? 결국은 동료를 밀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의혹이라는 겁니다. 대공 업무와 관련된 혁혁한 공이라는 것이 이른바 동료 밀고가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커진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경향신문이 1982년 당시 대공 활동 지침을 이제 보도했어요. 자, 일단은 대공 특채 얘기는 했는데 이게 뭡니까? 81년도에 김순호라는 분이 아마 녹화 사업,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성균관대 2학년쯤에 녹화 사업으로 강제 징집 당해갖고 보안사령부에서 무엇인가 이제 녹화 사업을 했던 건 확 밝혀졌습니다. 번호가 부여됐으니까. 일단 저도 그때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운동권 전력이 있는 학생들은 입대자들은 부대 보안사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열애로 해서 보니까 그게 조난 자료고 김순호의 조난 자료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그런 지침이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휴가를 보내서 본인들 학교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 만나게 해서 제대한 후에 아니 휴가로 휴가로 보낸 상태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뭔가 공을 세우면은 뭔가 중요한 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향신문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갖고 혹시 나중에 이게 대공 특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경향신문의 의혹입니다. 그런 기억이 그때 있었던 게 나네요. 군에 간 뭐 하구가 이제 휴가 와서 옛날 이제 운동권 서클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정보를 이제 주워다가 전해주면 군 생활에 조금 혜택을 입는. 근데 그 친구들은 머리도 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나는데.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노회 활동 이전인 83년 국군 보안사령부 정보원 역할을 했다. 경찰 특채 직후 범인 검거 표창을 수차례 받았다. 그래서 이제 초고속 승진을 했다. 그런데 이 이른바 뭐 밀정, 밀고 이런 얘기 합니다만 또 당시에는 프락치라는 표현도 있어서 이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같이 일했던 여러 그 동료들, 인노회에서 일했던 분들의 증언, 그리고 그분이 김수라는 분이 사라진 후에 15명 이상의 주요 거기 일했던 분들이 일시에 검거됐다. 그리고 본인은 사실은 고향에 갔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가보니 고향이 없더라. 그러면 이분은 어디 가셨느냐. 네네. 근데 경찰이 되려면 경찰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4개월 동안 경찰 훈련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사라졌던 기간에. 예. 그러면 빈 공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본인만이 알 이야기도 지금 있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도대체 어떤 결심을 한 것인지. 근데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의혹 몰랐다. 근데 이제 경찰청장이 오늘부로 이제 됐습니다. 윤 청장이 몰랐다. 모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좀 김순호와 윤익은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안경찰의 수장이 김순호고 네. 정보경찰의 수장이 윤익은입니다. 그래요? 윤익은이라는 사람은 정보경찰을 오래 했던 사람이고 네네네. 김순호는 보안경찰만 평생 했던 사람이라서 네네. 일종의 묘한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서로 몰랐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다만 몰랐다고 답을 하는 것은 아마 청문회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오늘은 정리를 해보죠.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은요. 7007-1583-8366-1131-1810입니다. 자, 충청권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피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